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3주차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수업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잘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보내신 분도 계신데 나중에 밀리면 힘들어요.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매주 빠짐없이 출석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주차 수업이고요. 3월 17일입니다. 수업 일자는. 오늘은 우리 인간관계론에서 2장 자기찾기라는 것을 수업을 할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아, 나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제 자아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서 자아라는 건 나라는 존재는 뭔가, 그 다음에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은 뭔지, 그 다음에 그 나의 본질이 되는 자아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고, 나를 보는 관점, 이것을 개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증진시켜서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개발하는 그런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했는데요. 나에 대한 개념의 의미와 형성 과정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아 개념의 구성 요인과 기능을 이해하고 자신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알아봅니다. 자신과 타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자아 개방을 해야 하는지, 또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이것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책의 교재 2장인데요. 교재와 비교를 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많이 써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냥 나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 싶을 때 자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유사단어로도 그런 자아, 자신, 자아 지식, 정체감, 자기 이해, 이런 자아상, 자아 존중감, 이런 유사단어들로 이렇게 섞어서 혼용해서 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어를 선택을 하는데, 보통 자아 개념이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태도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합쳐서 그거를 자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아 개념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감정, 태도의 복합물이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아 개념을 한 개인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것을 3가지 요소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윌리엄 제임스는 그것을 자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를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한 3가지 자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물질적 자아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적 자아는 뭐냐? 밖으로 보여지는 외모, 신체적 특성,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이런 것을 나라고 인식하는 것, 이걸 물질적 자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면 수업을 해서 아마 수업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물질적 자아를 나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몇 살입니다. 어디에 삽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몇입니다.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물질적 자아예요. 나를 인식하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물론 그거 맞아요. 나를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조건 중에 나를 구성하고 있는 외적인 것, 이런 것을 이제 물질적 자아라고 윌리엄 제임스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너무 우리가 비중을 두다 보면
내가 사실 뭐 남보다 키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키가 크지 않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항상 가지고 살아요. 아니면 굉장히 요즘에는 슬림하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잘해서 예쁜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가나 빛나는데 나는 그에 비해서 이 몸매 관리도 잘 안 돼서 항상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그 물질적 자아가 나의 전부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가 뭔지 위축되어지고 당당하지 못한 그런 자아를 형성하고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물질적 자아도 나의 한 측면이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나의 자아는 사회적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신분과 위치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거기에서 내가 사회적인 어떤 자리가 이제 사회적 소셜 포지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나의 자리가 있고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그 외에 뭐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동호회원이면 거기에서도 수많은 내가 사회생활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것, 이것도 사회적 자아의 한 측면인데요. 현대인들은 그 SNS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것이 나의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일 뿐이지 그것이 뭐 그런 내가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뭐 몇백 명이다 수천 명이다 이것이 크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과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연말이 되면 나하고 1년 동안에 한 번도 카톡을 하지 않았다든지 소통이 없었던 사람은 정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사회적으로 소속이 되어지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나의 삶을 유지하는가를 인식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사회적 자아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심리적 영적 자아라고 그랬는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철학, 도덕 기준, 뭐 윤리의식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나는 어떤 사고를 하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나의 성격이나 능력, 적성은 또 뭔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나의 내면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기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 자기 반성적 사고 아시죠? 이렇게 오늘 하루 지났으니까 오늘은 끝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통합해서 보면서 하루에 잘된 일은 잘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칭찬하고 다음 날로 연결시키는 힘, 또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반성하고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생각의 틀을 자기 반성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 내 내면에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또 하나 심리적 영적 자아 라고 윌리엄 제임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생각할 때는 대표적으로 여태까지는 물질적 자아를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외에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적 신분과 위치, 그 다음에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나 철학, 윤리의식, 성격, 능력, 적성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해서 사실은 나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를 이해하는 것, 이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자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아 개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아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특징을 분류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 교재에서는 4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목만 간단히 써놨어요. 발달과 함께 분화, 뭐 중요, 타인의 영향, 스스로 강화, 외부로 확대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을 교재에서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그거를 좀 짧게 좀 보면서 넘어갑니다. 자아 개념은 발달과 함께 따라서 분화된다. 낳았을 때 아이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모르죠. 그렇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나와 다른 존재, 엄마이지만 나를 양육하는 엄마이지만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부터 뭐를 해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든지 미워하든지 뭔지 나와 다른 관계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감정을 또 이렇게 가지를 쳐나가면서 분화가
가능하게 되죠. 성장함에 따라서 경험이 누적되어지고 환경에서 나를, 그러니까 엄마와 내가 일심동체가 아니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이 구별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격렬하게 밖으로 드러나지는 게 언제냐면 사춘기예요. 사춘기에는 뭐 여러분도 사춘기도 지나셨고 혹은 지금 사춘기에 있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인 입장이신 분도 계실 텐데, 사춘기의 아이들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내가 바라는 나와 현실의 내가 너무 갭이 커요.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저 녀석이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 애가 이상해졌어 라고 얘기해요. 올해 이상해진 게 아니고요. 그건 정상적인 발달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오는 변화예요. 정상적인 변화. 근데 왜 그러냐? 아이가 힘은 세지고 몸도 커지고 뭐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아이가 성인하고 달랠 바가 없어요. 근데 내 내면에서 보면 아직도 아빠가 돈을 벌어다 줘야지, 또 엄마가 밥을 해줘야지, 뭔가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나와 속의 내면의 내가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느 것이 진짜 나의 실체인지 몰라.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 대한 무능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갈팡질팡 감정적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청소년기 아이들을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성장해가는 동안에 나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상적인 첫째, 발달, 자아 개념을 찾아가는 첫 번째, 발달과 함께 분화된다. 두 번째는 중요한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그렇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가 결정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내용에서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다양한 공부를 하실 텐데, 사람들이 처음에 타블라라사라는 말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낳았을 때 아이들은 백지 같은 존재였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까만 아이도 되고 주황색도 되고 빨강도 되고 이렇게 초록도 되고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내가 주변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좋은 얘기도 듣고 또 거친 얘기도 듣고 칭찬도 듣고 야단도 맞고 또 인정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기라는 것을 인식해 가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을 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어떤 사람과 어울려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타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는 만들어져 간다. 세 번째, 자아 개념은 자체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 강화된다. 칭찬을 받고, 그래서 내가 칭찬받은 일은 더 잘하려고 하는 것, 이게 강화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칭찬을 강화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성인이지만 직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자신감이 생기고 그 일을 더 잘하려는 의욕도 생기는 거죠. 아이들일 때는 더 강력하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 스스로는 강화라는, 강화 물질, 칭찬이나 미소, 인정, 사회적 반응,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이런 특성이 있다. 네 번째는 자아 개념은 종종 자기 자신의 외부까지로 확대된다. 이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는 그냥 내가 굉장히 뭔지 판단도 하고 이렇게 판단에 사고해서 행동도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거가 다가 아니고 나를 중간에 놓고 가운데 놓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우리 교재에도 예를 들어놨는데,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오디오나 자동차를 누가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상처를 냈다고 하면 우리가 화를 내죠. 화를 내는 건 뭐예요? 그 차가 나의 소유물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런 거 있어요. 운전을 하시다가,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가 누가 갑자기 칼치기를 하면서 내 차 앞으로 싹 끼어들었어요. 물론 내가 놀래기도 했고 그 순간에 화가 뻐럭 나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제일 무슨 감정이 드냐면
나를 무시했다. 네가 나를 제껴 무시했다라는, 내가 무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차끼리의 어떤 한 행동인데 그것이 나라는 것과 일치가 되면서 사람들은 그런 감정적인 동요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큰 좋은 집, 좋은 차,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그걸로 평가된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시욕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기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노인들, 어르신들 보면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놓는 분, 특성이 있는 분이 있죠. 왜 그래요?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있어요. 이건 우리 딸이 첫 월급 타서 사준 밥통인데, 이거는 우리 아들이 어버이날 그렇게 막 힘든데도 엄마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와서 내가 나한테 선물을 해주고 갔는데 사연이 그 물건에 녹아있기 때문에 못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과 나를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아에 대한 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까지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특성이 있다라고 자아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자아 개념의 구성 요인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아 개념의 구성 요인으로서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에 대한 지각,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관련을 맺고 있는 자신에 대한 지각, 경험이나 어떤 대상물과 관련지어 생각한 가치의 유형, 그리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지각된 목표나 이상 등을 지각한다. 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휴브너, 스탠턴 이런 학자들이 자아 개념을 이렇게 표로 설명을 간단히 해놨어요. 표를 보시면, 표 2-1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 자아 개념, 이거는 그거예요. 1차원적인 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1차원적인 거. 근데 그 하위 개념으로 내려오니까 학문 자아 개념, 사회 자아 개념, 정서 자아 개념, 신체 자아 개념으로 나누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내려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학문적인 자아 개념하고 비학문적인 자아 개념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난 그래도 공부는 잘해, 머리는 좋았어. 근데 그거에 또 하위 개념으로 내려가니까 뭐예요? 난 그래도 영어는 잘해. 난 영어는 좀 약하지만 난 수학 능력은 있어. 수학은 어렸을 때부터 잘했어. 이렇게 나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상위 개념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대표적인 1차원적인 이해를 하는데 내려갈수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학문의 영역하고는 달리 비학문적인 자아 개념을 보면 사회 자아 개념, 나는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나에게 중요한 타인은 누구야. 우리가 사회 개념이라는 것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동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중요한 타인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중요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정서 개념은 특수정서예요. 나는 분노라든지 아니면 나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 나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기분이 들 때는 어떤 감정이고 그때 난 이런 행동을 해. 이런 자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신체적 자아 개념, 신체적 능력, 내가 유난히 남보다 뭐 잘할 수 있는 어떤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외모, 나의 특징, 외적으로 보여지는 특징 이런 것을 신체 자아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교재 여기에는 없지만 교재에 보면 더 밑으로 구체적인 하위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이 내려갈수록 우리가 자기를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 개념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첫째가 자아 개념, 내가 나라는 것, 자아 개념은 타인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워요.
내가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 제일 쉬운데, 따라서 자아 개념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해서 이제 원호택 씨를 비롯해서 두 분이 연구한 거를 교재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의 삶에다 적용을 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잘 안다는 것은 첫째, 경험의 여과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에 한계가 있는데요. 책에 있는 것처럼 색안경,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색안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색안경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이해를 들 때는 우리가 앞에다 필터를 하나씩 이렇게 치고 막을 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구나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색안경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여기서의 색안경은 그런 거죠. 내가 무슨 색깔의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경험의 여과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필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 앞에 처해 있는 필터가 굉장히 평평하고 이것이 문제가 없이 이게 뭐죠? 좋은 평면을 유지하는 필터면 밖으로부터 내게 들어오는 자극이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들어와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필터가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꾸불꾸불해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한 얘기를 나는 내가 치고 내 앞을 치고 있는 필터가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꼬아서 듣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는 오늘 굉장히 뭐 멋있습니다. 좋은 인사예요. 정말 그렇게 느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내 필터가 굉장히 평평하고 건강하면 액면 그대로 들어오니까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아주 오늘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요.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곡되어졌으면 너 나한테 뭐 아쉬운 거 있냐? 왜 전에 안 하던 립 서비스를 하고 그래? 불편하네. 이거는 저 사람은 나한테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내 필터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왜곡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의 여과 기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내 앞에 스크린이 쳐져 있는 것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거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자, 이것이 중요하다. 자기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1차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자성예언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석할 때 자신이 예언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을 인증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 우리 그 밑에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 충족 예언, 자성 예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피그말리온 효과는 다 아실 거예요. 피그말리온이 조각가인데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해놓고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너무 깊이 몰입해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조각을.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진정한 사랑인 것을 보고 아프로디테가 여인에게 이제 생명을 주는 이런 그리스 신화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믿으면,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믿으면 실제로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많죠. 그 피그말리온 효과를 그 미국에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봤죠. 그게 이제 교재에 있죠. 여기 보시면 학생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심리검사라든지 지능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반에서 20% 정도 아이들을 뽑아서 선생님이 야, 너희들은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8개월 후에 이 지능검사를 다시 실시해 봤더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준 20%의 아이들은 정말 초기에는 처음에 그 검사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8개월 후에는 아이들이 차이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를 실험을 해본 그 결과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잘한다. 그냥 정말 영혼 없는 칭찬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기대를 가지고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런 야, 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응원을 해주면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그런 방향으로 믿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실 저가 여기 우리 시간이 좀 제한적이어서 설명하기가 예를 드는 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짧게 예를 들면 저는 초등학교 때 사실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반 아이들 전체한테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미술에 소질이 있다는 어떤 피드백을 주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크레파스가 좋지 않잖아요. 다 부러지고 막 이런 거를 섞어서 썼기 때문에 내가 기와지붕을 그리는데 그 나쁜 여러 가지 색깔 부러진 크레파스가 회색 크레파스에 붙어서 칠을 했는데 알록알록하게 회색 지붕이 칠해진 거예요. 내가 원한 거는 회색 지붕이었는데 막 이렇게 다른 물감이 섞여서 칠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넌 진짜 대단하다. 그래. 우리 눈에는 저 지붕이 모두 회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빛은 7가지 색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린 것처럼 저 지붕은 그런 색일 수도 있어. 야, 너 대단한 천재구나.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엄청나게 저에게 자신감을 주셨어요. 저는 한동안 제가 미술의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 착각을 하고 컸지만 나중에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중학교쯤 가서는 알았지만 그땐 너무너무 그 미술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신나고 학교 가는 것이 재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잘하는 어떤 것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면 그것이 훨씬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이게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라는 것. 이게 로젠탈 제이콥슨이 그 미국에서 실험을 했던 거지만 우리도 삶에다가 나 자신도 적용해 볼 수 있고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정보 해석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아 개념 유형에 따라서 사실 사건의 해석과 대응 행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 이 교재를 보세요. 우선 비난이나 부정적 피드백보다 민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보편적으로 자기 행동이 타인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나는 뭐 장점이 없다, 나는 여러 가지로 모자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칭찬을 해줘도 괜히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우호적인 접근을 하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자기 장점을 잘 살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변 정보 해석 기능이라는 것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거는 그 해리스라는 사람이 만든 사실은 검사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결과만 얘기를 해놨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 검사를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조아리 창을 한번 해볼 거예요. 두 개가 비슷하긴 하지만 이것은 4가지 측면으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검사를 해보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가 이제 결정이 돼요. 첫 번째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정, 타인 긍정. I am not okay, you are okay. 나는 틀렸어. 나는 옳지 않아. 그런데 you are okay. 너만 맞아. 이건 왜냐하면 어떤 경우냐면 아이들이 한 5살 될 때까지 타인의 보살핌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사람이 이런 유형으로 나옵니다. 나는 못해. 근데 너는 참 대단해. 겸손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뭔가 우울하고 소외되고 무능력하다고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가 그런 유형. 두 번째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예요.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예요.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이 사람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쌀쌀맞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기 힘들어요. 부모의 일방적인 보살핌, 긍정적인 자기 인정, 자극이 끝나게 되는 시기에 자포자기하거나 무의미한 생활과 시간
을 보낸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냉소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유형이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두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는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예. 잠깐만요. 여기서 틀렸어요. 이거 I am not okay가 아니고 I am okay예요. 자기 긍정. I am okay.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예, 굉장히 어떻게 봐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자신감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행동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네 번째가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이 제일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관점이 네 번째 I am okay, you are okay. 요거 한번 나중에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나는 어느 영역이 넓은지 체크를 한번 하는 걸 꼭 해보겠습니다. 나를 분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횡단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잘라서 현재의 나를 이해하는 거죠. 나는 육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심리적 속성을 지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얽혀 있는데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존재다. 그래서 지금의 나, 현재의 나는 어떤 특징,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횡적으로 보는 나. 그 다음에 종적인 두 번째 세로로 종적인 측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부모님을 만났고 어떤 선생님을 만났고 어떤 친구들과 어울려서 무슨 영향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 그래서 현재의 나와 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거쳐서 온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이 누적되어진다. 이것이 통합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의식적 측면인데요. 이건 프로이드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 프로이드 이론까지 다룰 수가 없어서 이 얘기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프로이드 이론을 설명하면 이 얼마나 무의식적인 측면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뭐 40이 됐어요. 30세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30년, 40년 살아온 나의 과거의 기억이 굉장히 조금만 조각만 있지 그 외에 수많은 건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무의식 안에 다 녹아있다는 게 프로이드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지금의 나를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게 하는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강조한 것이 프로이드의 이론이고, 그것을 무의식의 세계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여기서 잠깐 얘기하는 게 무의식적인 측면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세 가지 조건. 그래서 횡적인 거, 종적인 거, 무의식적인 측면, 이런 것을 통합해서 나를 이해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표를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죠. 뭐 별로 이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울하고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달리 보인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 원효대사 얘기도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해골에 있는 물이 너무나 달게 그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이 해골에 있는 물인 것을 알고 나서는 구토를 하면서 그때 득도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 우리 옛날 얘기처럼 쭉 들어왔는데,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뒤집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짜증나고 정말 더 오래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이렇게 웃는 얼굴로 바뀌더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아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개방. 이거는 아마 정신건강론을 함께 들으신 분들은 같이 들으셨을 테고, 오늘 정신건강론을 이번 학기에 듣지 않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자기 자신을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타인이 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나를 상대방에게 개방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내가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새롭게 발견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수용, 자기 수용과 인간관계에서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도 나를 받아들인다,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조하리 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조셉 루프트하고 해리 잉햄이라는 사람들이 둘이서 만든 검사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역이 넓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이 개방된 영역이 넓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각하지 못하는 영역이 넓은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나의 현재 특성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인간관계 초기에는 여기가 굉장히 작아요. 남들 앞에 나를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나를 공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폭넓은 이런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은 나를 알아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보자는 것이 조해 창의 목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개방된 영역이 좁다가 나중에는 바람직한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런 영역을 넓혀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 이 바람직하다 하는 게 조엘이 창을 검사하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 개념의 증진을 위해서는 방법이 5가지가 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하고 대화하기, 스스로가 내 내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할 수 있다 하고 자기에게 신념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 자기 대화를 통해서 나의 행동에 변화를 추구하고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해라. 이거는 우리 구체적으로 교수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칭찬해주기, 저녁 때 자기 전에 수고했다 라고 격려해주기, 뭐 이런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지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2번째는 시각화하기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뭐 옛날에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책상 앞에다가 신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새해 각오, 뭐 요즘에 어른이 돼갖고는 2022년 목표에서 뭐 금연, 절주 뭐 이런 식으로 표어를 붙여가지고 그것이 실천에 가까이 가도록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시각화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비교하지 않기. 모든 인생의 불행은 비교에서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생각에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지 누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되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새로운 시각각기,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문제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조망은 새로운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조망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관점을 조망이라고 하는데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머피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항상 하면은 안 돼. 내가 세차만 하면 비가 와. 내가 보기만 하면 한일전을 쳐. 뭐 이런. 근데 그거는 우연히 그런 거지 항상 그런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굉장히 불편하게 많잖아요. 이런 것이 머피의 법칙이고 반대에는 셀리의 법칙이에요. 셀리는 내가 하면 잘 돼. 내가 뭐 하면은 항상 나는 굉장히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야. 이런 사고를 갖는 것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어느 것도 사실은 통계를 보면 그렇게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기왕이면 우리가 셀리의 법칙을 많이 쓰도록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솔직하고 친밀한 인간관계 갖기. 솔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와의 관계는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다.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 있으세요? 사람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고 진짜 내가 친구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어느 분이 그래요. 친구 3명 너무 많다. 친구 2 벅차다. 친구 하나만 있어도 진짜 내가 평생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친구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친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친구를 내가 정말 신뢰하고 당당하게 내 친구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 형성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삶에서 나라는 존재를 긍정적으로 증진시키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 닉 부이치치, 여러분들 오치불만족, 이 사람 뭐 현재는 그렇게 인생이 바람직하게 살지는 못해요. 외도도 하고 뭐 별걸 다 해가지고 사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인데, 하여튼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당당하게 멋있게 살았던 것 자체는 훌륭하죠. 저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요 승가원의 아이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태호라는 아이, 그 아이도 이렇게 닉부이치치처럼 다 사지가 없어요. 없는 건 아니고 걔는 형태가 있는데 쓸 수 있는 것은 발도 걷지는 못해요. 하여튼 요 승가원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워낙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보시면 굉장히 용기도 생기고 반성도 하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실 때 보시라고 제가 여기다 제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거는 교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 몇 개, 여기 우리 보면 25개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개를 내가 나의 신념으로 선정을 해서 아침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읽으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한번 잘 구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실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을 제가 30분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내용이 그러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3주차 수업 비대면 수업 확인서는 오늘 수업이 3월 17일 수업이죠. 이 수업이 그러니까 3월 23일까지 이거에 대한 비대면 수업 확인서는 보내주시면 되고요. 4주차 수업은 3월 24일 날 우리 성격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한 주 잘 지내시고 또 빨리 대면 수업으로 조금 더 알찬 수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